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36조 달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부채 규모입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빚을 지게 됐고, 이 부채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걸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투자 성과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에서만 알려드린 핵심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께도 일부 공개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머니바게트의 첫 실시간 라이브 수업이 열립니다. 이번 라이브에서는 6월 ETF 투자 전략과 실전 포트폴리오 운영법을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내용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또 라이브 참여자분들에게는 6월 ETF 투자 전략 리포트도 공개해드리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하시고 5월 28일 라이브에서 투자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36조 달러. 이 숫자는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입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 국가 부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라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할 만큼 국가 부채는 미국의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그 규모죠. GDP 대비 적당한 규모의 부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이자 비용만으로 재정 수입의 13%, 이건 국방비보다도 높은 수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부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왜 미국이 부채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미국 부채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죠. 기축통화를 발행한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다른 나라는 자원을 캐거나 일을 해서 만든 생산품을 미국은 그냥 달러를 발행하는 것만으로 사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축통화국이 갖는 강력한 시놉리즘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어요.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외국으로 나간 달러가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원활히 돌아오지 않고 계속 달러를 발행하기만 한다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칫 위안화나 유로화 같은 경쟁 통화에게 밀려서 기축통화 지위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유출과 유입이 균형을 이루는 거, 이게 기축통화국이 해야 될 일이죠. 다만 이 점은 있어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면 달러를 유입시킬 때 뭔가를 수출해서 유입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기축통화국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이나 도요타의 미국 공장 같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와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성공적으로 달러를 회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회사가 결국은 이익을 내고 다시 본국에 더 많은 달러를 가져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당장은 달러가 회수가 돼요. 근데 이것도 주식 배당금이나 매매 차익으로 역시 더 많은 달러가 나가게 되죠. 세 번째는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외국에 나간 달러를 가져오는 건데요. 그럼 미국은 그 돈으로 마음껏 재정 적자를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 나간 달러가 들어올 때는 결국 투자의 방식으로 되돌아오는 건데요. 그래서 달러 회수를 투자로만 받을 때는 미국이 신뢰를 유지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모두 돌아오는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가 유출되거든요. 결국 부채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원래는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충당해야 되던 거를 이건 국민들이 싫어하고 인기가 없으니까 만만한 국채로 조달을 한 거예요. 매년 무역 적자로 1조 달러가 해외에 유출되고 그럼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회수했죠. 하지만 이 중에 500억 달러 정도는 이자로 다시 유출됩니다. 그럼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고 이 과정이 무한 반복이 되면서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이자만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이게 절정이었던 게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걸 다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했죠. 근데 이건 한 번이고요.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올 때 더 많은 국채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경제 성장이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시중에 돈은 많이 뿌려졌으니까 미국인들은 소비를 더 늘리고 무역 적자가 커지고, 그렇게 나간 달러가 다시 국채로 전환이 되면서 무역 적자가 곧 미국의 부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발행한 국채가 대부분 1, 2년짜리 단기채예요. 그때는 1, 2년만 투자를 하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미국 부채의 악순환이 드러납니다. 달러를 회수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 미국도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입하는 거에 비해서 딱히 수출할 만한 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달러를 가진 사람에게 이자를 주면서 일단 달래줘야 되죠. 그게 국채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미국의 주력 수출품이 국채가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의 국채 의존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국채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에 대한 믿음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정말 믿는 친구한테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이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계속 빌려줄 수 있을까요? 더구나 계속 빚을 갚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더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이 친구가 아주 잘 나가서 돈을 정말 잘 벌어서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빌리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버는 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까지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해도 이때부터는 불안해지잖아요. 지금 미국이 딱 이런 상황이죠. 처음에는 미국이 계속 성장하니까 부채가 늘어나도 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GDP 성장하는 속도보다 부채 늘어나는 게 더 빨라진 거고요. 그럼 저 돈 갚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냉정하죠.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씩 다 내린 거예요.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다시 그만큼의 믿음을 회복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국채 투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달러 많은데 이거 못 믿겠어. 그러고 보니까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네? 인플레이션이 생기네? 그럼 이자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되고, 그럼 미국의 부채는 더 많아지고 또다시 위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달러를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건데요. 트럼프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무역 적자를 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제조업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아이폰을 살 때마다 중국에 달러를 주고 가져오죠. 왜 미국에서 개발한 아이폰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냐? 미국에서 제조, 생산까지 다 해서 달러를 회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미국도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미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관세를 받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관세는 수출하는 나라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수입하는 업자가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를 낸 만큼 물건값에 반영이 돼서 수입품 값이 오르겠죠. 이렇게 해야 차라리 이 관세를 내느니 미국에서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미국의 공장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 핵심은 미국인들이 수입품을 덜 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국채 발행을 안 해도 되고 관세만을 받아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미국에서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건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관세는 당장 현실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의 시간차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겁니다. 당장 관세를 받으면 무역 적자는 줄어들어요. 하지만 당장 살림을 꾸려야 하는 미국 정부에서 보면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수가 줄어들죠. 수입이 줄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달러가 줄어들면서 외국에서 국채를 사는 돈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국채가 잘 안 팔리죠. 그럼 당장 돈이 필요한 미국 정부는 증세를 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감세와 지출을 약속한 마당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미국인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지출을 줄인다. 이건 보통 용기로 가능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줘서 어떻게든 국채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 이자 갚기도 어려운 나라가 금리가 더 높아졌는데 계속 국채를 발행한다. 이러면 상환 능력에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1년, 2년 안에는 어떻게든 갚겠죠. 그래서 단기 국채는 별 영향이 없는데 10년 국채, 30년 국채 같이 장기물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패닉을 일으키는 거예요. 10년 후, 30년 후에 미국이 돈을 온전히 갚으려면 계획대로 미국 내 제조업이 성공적으로 살아나서 수출하는 나라가 된다면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계획일 뿐이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안한 거예요.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이 살아날 때까지 그 시간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계획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단기적으로 미국인의 희생이 필요해요. 지금 과소비에 익숙해 있는 미국인들이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고 소비를 줄이고 그동안 외면했던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국채가 버텨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채는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나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채를 사는 사람은 위험 투자자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이자가 높아야 삽니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자를 다 주다 보면 제조업을 살릴 돈이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메비우스의 띠 같은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낸다면 다시 미국이 위대하게 된다고 말하는 트럼프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오히려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 된 겁니다. 여지껏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외국인에게 시키고 그들에게 달러를 쥐어주면 그만이었던 미국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다 내보내고 그걸 미국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시대가 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미국이 계획대로 관세가 국채를 대신하는 더 이상 이자를 내지 않고도 훌륭하게 달러를 회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제조업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첨단 산업도 함께하면서 부채도 줄어드는 청사진을 달성할 수도 있겠죠. 그 첫 시험대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재정 적자는 당장의 달콤함을 주지만 이자는 먼 미래의 일이죠.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그 달콤함에 빠져서 미래를 외면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미국이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세금을 늘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해요. 그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미국 국가부채 문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 주식과 ETF 투자자 여러분의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변수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이런 투자 해법을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에서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매일 미국 주식 장 시작 전에 ETF 투자 일지를 통해서 그날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처럼 미국 재정 적자나 환율 급락같이 긴급 이슈가 발생할 때 속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ETF 매수 알림에서 미국 장기금리 급등에 따른 투자 전략을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 달간의 투자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특별 라이브가 5월 28일 수요일 ETF 투자 클럽에서 열립니다. 6월 ETF 투자 방향성을 점검하고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투자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참여자분들에게는 6월 ETF 투자 전략 리포트도 제공해 드립니다. 단 한 번의 기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머니바게트의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